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나만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스케줄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뭐, 영어 말도 있고, 저희 수행평가도 봐야 돼서, 어, 결론은, 이번 시간에, 한 수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계 대공황을 2시간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간단하게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별로 길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간략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세계 대공황 각국의 대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929년 10월 24일, 이때를 검은 목요일이라 불러요. 이 목요일 아침에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가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주식값이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까요? 주식? 아마 관심 있는 친구는 주식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건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물론 돈으로 하겠다, 그쵸?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에서는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10개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제가 투자를 한 거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떨어져서 한 주에 10,000원이었는데 이게 폭락을 해서 한 주에 1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저한테 남은 돈은 1,000원이다, 그쵸? 보다시피 99,000원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속이 많이 아프겠다, 그쵸? 그런데 대공황에서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내가 투자했던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속이 엄청 쓰렸겠다, 그쵸?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1929년 10월 24일, 이 검은 목요일에 실제로 미국 대부분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폭락은 완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실업자가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는 미국 국민 4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이라 생각을 한다, 그쵸? 그러면은 엄마, 아빠, 나, 뭐 동생, 뭐 누나, 뭐 이런데 정말 대다수의 가장들이, 대다수의 엄마, 아빠가 실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잘렸으니까 은행에 저금해 둔 돈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은행도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돈들, 내가 저축했던 돈들이 전부 다 영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암담하다, 그쵸? 그 당시에 미국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wanted 잡, 그쵸, 잡을. 직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쭉쭉쭉 적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났고, 보다시피 프리 커피, 도넛. 이 공짜 커피랑 도넛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이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를 받은 대다수의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공황 앞에다가 세계를 붙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대공황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졌다고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야겠다,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공황에 따른 각국의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나올 거예요. 얘네는 대응이 비슷했거든요. 요렇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잠깐 끊고 교과서 읽고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됐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미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이쯤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루즈벨트는 전통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포기했대요. 여러분,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각 기업들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따라서 서로 뭐 물건을 내놓고 서로 물건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 시장 경제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걸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방임. 정부에서는 그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임,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를 줄여나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면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필요하겠다. 그쵸? 그럼 노동자들이 모집해서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나면 월급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월급으로 물건을 사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경제를 조금씩 살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요가 있으면 공장을 또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멈춰진 경제를 조금씩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사회보장제도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경제 정책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라 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잖아요. 그쵸? 근데 자유방임 경제 원칙에서는 이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제 가난해져서 더 이상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지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회보장제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자본주의와 조금 다른 모습의 자본주의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정 자본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뭐 인간적인 자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조금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당시 뉴딜 정책의 사례를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 테네시강 쪽에 댐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집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었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영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실수했네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영국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요. 무역 흑자를 늘리는 방법, 즉 무역에서 이득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대공황에 대응을 했거든요. 무역 흑자를 늘리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수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나라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세를 일부러 높게 매겨서 수입을 해와도 엄청 높은 세금을 매겨서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근본위제를 탈피해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 할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 돈의 기준이 되는 화폐가 미국의 달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파운드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돈이 미국 돈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파운드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예전에는 뭐 파운드화의 가치가 뭐 1파운드가 1,000원이었다면 이제 1파운드를 한 800원 정도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뭐 2파운드를 해도 예전에는 2,000원이었던 게 가치가 떨어져서 1,600원 정도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좀 더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1, 2번을 합치면 그겁니다. 최대한 안 쓰고 최대한 수출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경제 블록입니다. 경제 블록은요,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보다시피
영국의 돈이 당시 파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블록 보면 이 분홍 색깔이 전부 다 영국의 경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 안으로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본국의 물건을 식민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 안에서는, 이 파운드 블록 안에서는 영국의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외국의 상품 절대 수입 수출 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텼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민지가 많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일본, 독일 요 경우.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경제가 무너졌는데 식민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모두 뺏겼죠. 이탈리아와 일본 같은 경우 식민지가 너무 적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식민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자 결국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결국 세계대공황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던 세 개의 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어떻게 극단적인 민족주의인 파시즘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군국주의가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